때는 조선시대 중종 때의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다. 송도의 한 마을 이름 없는 선비의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일찍이 언변과 제주에 능하고 연기하여 한 번 본 책은 잊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장성하여 지방의 하급 관직을 지냈으나 스스로 만족할 수 없었다. 사내가 관직을 포기하고 팔도를 누비며 세월을 보낼 때였다. 어느 날 한 사찰에서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을 때였다. 사찰에서 빚은 술이 없어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하루는 사찰의 노승이 공부를 하는 그 사내를 불러 말을 하였다. 내 일이 있어 어디를 다녀와야겠다. 그간 이 항아리를 잘 지킬 수 있겠느냐? 노승은 술을 담은 항아리를 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시지요. 며칠이 지났고 사내는 사찰에 온 노승을 마중하고 보관하고 있던 항아리를 내어주며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항아리 속을 확인하니 그 안은 비어있어 찌꺼기만 남아있었고 노승은 노하며 호통을 쳤다. 내 이놈, 뻣뻣스럽구나. 이놈이 사실을 구할 기회를 주었건만 끝까지 나를 속인 셈이냐? 노승의 호통에 당황하며 말을 하였다. 어찌하여 저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노승은 지금껏 술이 없어지는 일이 사내가 꾸민 짓으로 생각하였고 시험 삼아 술 항아리를 맡겼던 것이다. 억울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술을 내어주신다면 이런 일을 벌인 자를 찾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승은 노기를 진정하고 기회를 주었다. 그날 밤이었다. 술을 지키고 있으니 스산한 기운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기운이 흘러나오는 곳을 따라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한 동굴 안에서 술래 가득한 기운이 나오고 있었다. 그 동굴 안에서 한 여우가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사내는 붉은 모래를 머금은 줄로 그 여우를 결박하였다. 잠시 후 여우가 깨어났고 사내가 소리쳤다. 이 요망한 것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느냐? 내 억울함을 풀고 너를 죽일 것이야. 그 말을 들은 여우가 사람의 말로 애원하였다. 한남이 물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은혜 꼭 보답하겠습니다. 네 놈이 무슨 수로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단 말이냐? 저에게 환수를 부릴 수 있는 귀한 비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내에게 동굴 속 바위 틈을 지나 숲속으로 가면 작은 초당이 있으며 그 초당 안에는 비서가 있다고 하였다. 그 사내는 결박한 여우와 같이 바위 틈을 지나 숲속으로 걸어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희미하게 한 초당이 보이기 시작했다. 참 기묘한 일이구나. 사내는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신비스러운 기운이 흐르는 고서 한 권이 있었다. 요사스러운 여우가 말한 책이 이 책인가 보구나. 사내는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아니 이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내용이었다. 그 내용인즉 환술과 도술에 관한 비법이 기술되어 있었다. 사내는 처음 보는 신비한 책에 빨간 점을 찍으며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읽던 도중 본가 여종이 다급하게 달려와 사내의 부친이 별세하였음을 알렸다. 사내는 경황이 없어 책을 두고 여종을 따라 나섰으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 여종을 불러 세웠다. 그 순간 앞서가는 여종의 모습이 안개처럼 사라졌다. 사내는 여우의 요사스러운 속임수임을 깨닫고 다시금 초당으로 뛰어갔다. 방 안에는 붉은 점 표시가 되어 있는 책의 부분은 찢겨져 있었고 사내가 읽지 못한 부분은 여우와 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사내는 기이한 책에 있던 화술과 도술
변시술 등을 익혔고 그가 바로 호는 우사 전우치였다. 전우치에 관한 괴이한 일화가 어우야당, 지봉유설, 대동야승 등 여러 문헌에 남겨져 있다. 하루는 기재 신광안의 집에 있을 때였다. 그 자리에는 조선 중기 문신인 송인수도 있었다. 신광안이 송인수를 보며 인사차 말하였다. 자네 우사 정군을 알고 있는가? 신광안의 말에 송인수가 대답하였다. 그 명성은 익히 들었소만 이렇게 만남이 늦은 것이 한스럽습니다. 송인수의 말이 끝나자 신광안이 말하였다. 전우치 자네 이분을 위해서 재밌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겠는가? 기재 신광안의 말에 전우치는 대답하였다.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보여드리지요. 잠시 후 식사가 나왔고 전우치는 밥을 한술 입에 넣었다. 입안에서 밥알을 오물거리는 것을 다들 보고만 있었고 전우치는 입안에 있던 밥알을 마당에 내뿜었다. 그의 기이한 행동에 다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마당에 흩어져 있던 밥알들이 점점 커지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쩍 하는 소리와 큰 밥알이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나비가 나와 날개짓을 하였다. 집 마당에 있던 수많은 나비가 날개짓을 하며 하늘로 사라졌다. 하루는 전우치가 여러 벗과 있을 때였다. 좌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전우치 자네 천도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듣고 전우치가 대답하였다. 그것이 뭐가 어렵겠는가? 새끼줄 100발만 가지고 오시게. 집안의 종이 새끼줄을 가지고 왔고 전우치는 멀리서 보고 있는 동자를 불렀다. 그리고는 새끼줄을 공중으로 던지니 기이하게도 줄은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전우치가 동자를 보며 말했다. 이 새끼줄이 닿는 곳에 올라가면 푸른 복숭아가 많이 열려있을 터이니 따서 내려보내거라. 그 말을 들은 동자가 줄을 잡으니 놀랍게도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반 시즌 정도 지났을까? 하늘에서 무엇인가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살펴보니 잎이 달린 푸른 복숭아였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앞다투어 그 복숭아를 정신없이 먹었다. 감미로운 단물이 넘치듯이 흐르는 것이 이 세상의 맛이 아니었다. 다들 그 맛에 취해 있을 때였다. 하늘에서 땅을 적실 듯한 피가 떨어지고 잘려나간 아이의 팔과 다리, 머리와 같은 신체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정신없이 복숭아를 먹던 일행 중 소리를 지르거나 혼절하는 자도 있었다. 이에 전우치가 일그러진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들의 요구에 죄 없는 아이가 목숨을 잃었네. 아마도 천도를 지키는 신장에게 들킨 것 같네. 전우치는 말없이 아이의 사지와 신체를 수습하였다. 그리고는 원래의 모습대로 맞춰놓고 알 수 없는 주술을 외우니 조각나 있던 시체가 꿈틀거리고 일어서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아이의 시체는 비틀거리다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렇듯 기이한 도술에 관한 많은 일화가 전해진다. 그리고 전우치의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절친한 벗인 황해도 재령군수 박강우의 집에 기거할 때였다. 황해도 관찰사에게서 박강우에게 편지가 왔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죄인 전우치는 죽어야 한다. 전우치를 붙잡아 두라. 박강우는 상부의 편지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그간의 우애를 생각하여 전우치에게 사실대로 말하였다. 이내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하였다. 큰일을 할 자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만. 나에게 다 생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게나. 전우치는 마저 남은 술잔을 비우며 처소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여종의 비명 소리가 아침을 깨웠다. 전우치는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있는 모습이었다. 이에 박광우가 슬퍼하며 전우치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다고 한다. 또 다른 문헌에는 이러한 이야기도 전해진다. 조선에 윤세평이라는 학식과 도술이 뛰어난 대신이 있었다. 윤세평은 평소 전우치가 옳지 않은 도술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전우치를 찾아가게 되었다. 하루는 전우치가 자신의 일진을 보고 아내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오늘 윤세평이라는 자가 나를 찾아오거든 며칠간 산에 갔다고 하시오. 내가 있는 곳을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이 말을 하고는 작은 벌레로 변해 마당 항아리 밑으로 숨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아름다운 처녀가 전우치의 집에 찾아왔다. 그 여자는 이 집의 여종에게 말했다. 저는 이 집 주인과 평생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오늘 만나기로 하였는데 오지 않으셔서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전우치의 아내는 화가 나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전우치가 숨어있는 항아리를 깨어버렸다. 그 순간 아름다운 여인이 큰 말벌로 변하여 벌레로 변한 전우치를 독침으로 쏘고 머리를 잘랐다. 그리고 작은 벌레는 죽은 전우치로 변하였고 말벌은 멀리 날아갔다. 여러 죽음에 관한 기록도 많지만 죽음조차 도술의 속임수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전우치의 동문이 차식이 늦은 밤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문 밖에서 차식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복에 자네 있는가? 익숙한 목소리에 차식은 문을 열었다. 평소와는 다른 기운의 벗이 있었다. 아니 우치 자네 기별도 없이 어쩐 일인가? 생각지 못한 방문에 당황하며 물었고 전우치는 말을 이었다. 내 근처를 지나는 길에 자네 생각이나 들렀네. 자네 책 좀 빌릴 수 있겠는가? 전우치는 차식에게 부공부 시집 일지를 빌려갔고 얼마 뒤 차식은 오래전에 전우치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 야담에는 전우치가 옥살을 하여 태수가 전우치의 시신을 감매장하였다고 한다. 이틀 후 전우치의 식솔들이 이장을 하려 무덤을 파니 전우치의 시신이 없었다고 한다. 신비한 이야기는 이것만이 아니다. 중종 때 전우치는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도피 생활을 하던 도중 한 지방을 지나게 되었다고 한다. 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전우치는 자신이 지니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에 꽂으며 말했다. 이 죽은 나무 지팡이가 다시 살아나면 전씨 가문이 번성할 것이다. 허나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전씨 가문은 남의 그늘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전우치가 땅에 꽂은 지팡이는 기묘하게도 나뭇잎이 자라며 점점 자라났다고 한다. 아직도 그곳에는 전우치 나무라 불리는 5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다고 한다. 이토록 전우치의 이야기는 많은 야담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러한 도술로 전우치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때는 선조 19년에 일어난 괴이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다. 관직을 가지고 있던 외암 김훈의 집에 가축과 종들에게 잇따라 의문의 죽음이 발생하고 그의 노모는 귀신의 씨인 듯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망령이 났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물은 수많은 의원들이 진료했음에도 차도가 없는 병에 걸려 누워있게 되었다. 결국 김훈은 사대부의 의를 깨고 유명한 점쟁이 신박점을 불렀다. 신박점은 심각한 목소리로 점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 집에 한임에 처 죽은 처녀 귀신이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우리 집에 귀신이 붙게 되었는가? 이제 우린 어찌해야 하는가? 점쟁이 신박점은 한참을 고민하다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소인의 체주로는 이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으나 점쟁이는 말끝을 흐렸다. 말해보게.
정녕 방법이 없단 말인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이조 정랑중 백사라는 호를 쓰시는 분입니다. 백사라면 이항복대감 아닌가? 그분이 어떻게 귀신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이라면 능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김우는 반신반의했지만 사람을 시켜 이조 정랑을 불렀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백사 이항복이 도착했다. 김우는 이항복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그 말을 들은 이항복은 태연하게 점쟁이에게 물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점쟁이 신박점은 대답하였다. 대감은 의선대군의 인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웬만한 귀신은 대감에게 접근조차 못할 것이니 이 집 자제분을 지켜주십시오. 점쟁이의 말을 들은 이항복은 목욕체계를 하고 의관을 정갈이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 어두워지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정신없이 누워있던 김훈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귀신에 씌인 듯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오늘 이 날을 기다렸다. 내 놈들 모두를 죽일 것이야.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담이 약한 사람들은 혼절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겁에 질려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다. 귀신 들린 노파가 여물의 곁으로 가는 순간 이항복을 보고 뒷걸음질 쳤다. 내 놈 뭐 하는 놈이냐? 썩 비키거라. 귀신 들린 노무가 고함을 질렀으나 이항복은 태연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자 노파는 벽에 걸린 검을 들어 이항복에게 휘둘렀다. 비키지 않으면 이걸로 네 놈을 찢어 죽이겠다. 그러나 이항복은 물러나지 않고 제망매가를 불렀다. 그만하거라. 내 오늘은 그냥 가지만 후에 내 놈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귀신이 물러나자 노무는 검은 피를 토한 채 쓰러졌다. 이항복은 점쟁이에게 말했다. 내 재주가 마땅치 못하여 원기를 완전히 잡지 못했네. 자네는 무슨 도리가 없겠는가? 점쟁이는 잠시 점괘를 본 후 입을 열었다. 이 원기는 보통 원기와는 다른 듯합니다. 상당한 덕을 쌓은 귀인 듯한데 무슨 사연으로 원기가 된 듯합니다. 그 사연은 이제 사위가 잘 알고 있을 듯합니다. 점쟁이의 말을 듣자 모여있던 집안 사람 중 사위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점쟁이에게 말했다.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그 귀신은 분명히 라며 사위는 말끝을 흐렸다. 무슨 말인지 상세히 말해보게. 사위의 말은 이러했다. 예전에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는 도중 비를 피하려 산중의 사당에 들어갔는데 벽에 미인도가 있어 사위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미인도에 손을 올리는 순간 어디선가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 제가 마음에 드시옵니까? 누구시오? 사위는 소스라치게 놀랬다. 놀라지 마옵소서. 소녀 잡기이긴 하나 사람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악이 없는 귀신의 말에 사위는 안심을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내가 변변치 못하여 세 번째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중이오. 이번에도 과거에 떨어지면 부모님과 약혼자를 볼 면목이 없어 걱정이오. 그럼 소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 부탁 한 가지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위는 걱정이 되었지만 이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해주겠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오? 제 초상화를 가져가 주십시오. 처지가 급해 귀신의 말을 들었고 그 후 과거에도 급제하고 장가도 들게 되었다. 사위의 말을 들은 김훈이 노하며 소리쳤다. 이놈이 귀신을 부린 게로구나. 아니옵니다, 장인어른.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김훈이 화를 다스리고 이어지는 사위의 말을 들었다. 처음엔 귀신의 말을 듣고 운수가 대통했다고 했다. 이후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나 약조를 지키라고 했다. 귀신이 요구하는 약속은 이랬다. 처남을 죽게 할 테니 저와 영혼 결혼식을 올려주십시오. 노기를 띠며 김훈이 화를 내며 물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도저히 안 될 말이라 귀신을 죽게 하는 박쥐고기를 귀신한테 먹였습니다. 이내 귀신이 토하고 사라졌기에 전 귀신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사위의 말을 듣고 점쟁이가 초상화에 대해 물었다. 점쟁이의 말에 사위는 초상화를 가지고 왔고 그 초상화를 점쟁이가 보며 이야기했다.
아직까지 귀신에게 홀려꾸려 초상화를 보니 원래 원기는 아닌 듯하나 죽을 뻔했던 원한 때문에 악기가 된 듯합니다. 귀신은 박쥐고기를 먹으며 죽기 마련인데 누군가 귀신을 치료한 듯합니다. 누가 귀신을 치료할 수 있단 말인가? 김훈의 질문에 점쟁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앞으로 나라에 큰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때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중 한 명이라면 귀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점쟁이는 고개를 들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 이 이야기는 천기의 누설을 2번 하는 것이라 소인이 목숨을 보존치 못할 것입니다. 소인의 식솔들을 잘 보살펴 주실 거라 약주해 주십시오. 기분이 약속하자 점쟁이는 2번 절하고 피를 토하며 얘기했다. 내 의원 허준을 부르십시오. 이내 쓰러진 점쟁이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김훈은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허준을 불렀다. 허준이 당도하자 이항복이 허준에게 귀신을 치료한 적 없냐고 물었고 허준은 놀라며 지난 일을 설명했다. 어느 날 허준이 자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서럽게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허준은 잠에서 깨어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허준은 잠시 놀랐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쳤다고 한다. 거기 누구 있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작기위원때 박쥐고기를 먹었습니다. 부디 소녀를 가엾이 여기시어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재주로 보이지도 않는 귀신을 치료한단 말이오. 벽에 제 모습을 그릴 테니 실로 진맥하여 주옵소서. 의원님밖에 못하는 일이옵니다. 그리고는 붓이 허공에 떠서 벽에 뭘 그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한 미인의 초상화가 그려졌다고 했다. 허준은 놀랬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초상화의 손목에 진맥을 대자 놀랍게도 그 맥이 느껴졌다고 한다. 그는 진맥 후 귀신의 몸에 감도는 나쁜 피를 뽑아내자 귀신은 감사하다고 하며 언젠가 담례를 하겠다고 하며 사라졌다고 한다. 그 말이 끝나고 이항복이 허준에게 초상화를 건네주며 물었다. 이것이 그 귀신의 모습인가? 초상화를 본 허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항복이 말했다. 자네 치료는 의원으로선 훌륭하나 사람의 도리로선 잘못되었네. 벌써 죄 없는 사람만 죽어나가게 되었네. 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허준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 숙여 대답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밤이 되자 쑥대처럼 멍크러진 긴 머리에 시퍼런 칼을 든 원기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눈은 뒤집혀지고 입안에서 원한에 찬 괴성이 흘러나왔다. 내 오늘은 너희들을 모조리 죽여주마. 귀신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허준이 소리쳤다. 그만두시게. 아니, 허 의원님이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시옵니까? 내 자네의 원한을 모르는 건 아니나 이렇게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부디 원한을 잊고 좋은 곳으로 가게나. 허준의 간곡한 부탁에 귀신은 칼을 놓았다. 소녀가 아무리 미천한 원기이지만 어찌 은인인 허 의원님에게 칼을 들이대겠습니까? 소녀가 물러날 테니 6년 후 여울님이 억울하게 죽거든 소녀와 짝을 지어주십시오. 귀신은 절을 하고 사라졌다. 그 후 김연물은 의주 목사로 있다가 서인 정철의 당으로 몰려 파옥이 되었다. 그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신립의 부장으로 참전하였다가 죽음을 당하니 이항복이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를 사모하던 귀신과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었다고 한다. 때는 조선시대 초기 연산군 때의 일이다. 채생이라는 한 선비가 한양의 훈련원 근처에 살고 있었다. 해가 저문 어느 날 채생은 거리에 나왔다. 밤거리에는 행인이 드물었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은 은은하였다. 간간히 보이는 사람은 희미하고 얼굴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채생은 그것대로 훔치가 있어 거리를 걸었다. 달빛이 흐린 것도 아치가 있구나. 채생은 정처 없이 걸음을 옮기다 누군가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어두운 밤 혼자 가만히 서 있는 여인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야밤의 여인이라니.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한 채생은 한 발 한 발 여인 앞으로 다가갔다. 달빛에 비친 그 여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고 그 아름다움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채생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삼켰고 행인이 별로 없는 거리에서 이런 절색을 만나 엉뚱한 충동을 느꼈다. 여인의 곁으로 간 채생은 헛기침을 하며 그 여인의 곁으로 다가갔다. 낯선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지만 여인은 놀라는 기색 없이 채생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채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 좋은 달밤에 우연히 나왔다가 뜻하지 않게 선녀 같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 광태를 보임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채생은 여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덥석 손을 잡았다. 여인은 여전히 놀라지 않았고 하얀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띠며 채생에게 말하였다. 어디에 누구시옵니까? 나지막하게 묻는 여인의 목소리는 아름다운 얼굴만큼이나 맑고 아름다웠고 목소리마저 채생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였다. 저는 훈련원 근처에 사는 채라는 사람이요. 채생의 말을 듣고 여인은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정중한 정을 보여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저에게 뜻이 있다면 능히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인의 말에 채생은 기뻐하며 말했다. 감히 청하지는 못하고 바라고 있던 바입니다. 낭자께서 먼저 말을 꺼내주시니 어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채생의 말에 희미한 미소를 보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채생은 기쁜 마음을 추스리고 그 여인의 뒤를 따라갔다. 얼마 가지 않아 한 개울이 나왔고 그 개울을 건너니 처음 보는 하얀 담장의 큰 집이 보였다. 의리한 대문과 높이 치솟은 처마가 위압적이었다. 채생은 여인의 아름다움도 놀랐거니와 이러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였다. 순간 채생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큰 집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여인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멍하니 서 있는 채생에게 말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채생이 고개를 끄덕여 보이자 그 여인은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였다. 여인이 들어간 뒤 채생은 대문 앞을 서성이며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대문은 열리지 않았고 귀를 기울여도 인기척조차 없었다. 허허, 여기까지 무사히 오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인가? 이런 의심이 든 채생은 화가 나 발길을 돌렸다. 그 순간 대문이 열리더니 요정이 얼굴을 보이며 말했다. 나리, 아씨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채생은 요정이 열어준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보던 것과 다름없이 집안도 웅장하였고 마치 천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여종은 채생을 집안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 방 앞에선 아까의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송구하옵니다. 밖에 너무 오래 서 계시게 했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방 안으로 들어간 채생은 주변을 살피며 자리에 앉았다. 병풍은 진기하고 눈이 부셨으며 방석과 화롯불은 영롱하여 채생은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잠시 후 여종이 술상을 차려왔다. 그릇 또한 모두 옥으로 깎은 듯 하였고 담긴 음식들도 처음 보는 진귀한 산의 진미들이었다. 여인은 술을 따라 권하고 나서 서서히 입을 열었다. 이 몸은 팔자가 기박하여 어려서 부모를 잃고 출가도 못하여 유모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적적한 차에 거리에 잠시 나갔답니다. 달빛에 취해 걷던 중 함께 나갔던 유모를 잃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군자를 만나서 정중한 정을 듣게 되어 저도 모르게 법도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만일 군자께서 마다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밤 모시고자 합니다. 채생은 너무나 기뻐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기울였다. 채생은 꿈인지 생신지 분간도 되지 않는 그 속에서 술에 취해갔다. 밤이 더 깊어지자 여종이 들어와 채생의 두루마기와 갓을 벽에 걸었고 비단 금침을 깔고 촉대를 들고 나갔다. 그러자 여인이 채생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말하였다. 나으리, 천하의 절색을 맞이하는 첫날 밤이었다. 채생은 길게 숨을 몰아쉬고 가느다란 여인의 허리를 휘어 감았다. 그리고 여인을 품에 안고 누웠다. 채생은 하늘에 오를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여인에게 깊게 빠져들었다. 둘은 새벽이 다 되어 가도록 연연한 정을 나누었다.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순간 산이 무너지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머리가 울렸고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본 채생은 너무나 기괴한 일에 정신이 들었다. 채생은 돌다리 밑에 개천에서 큰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었고 다 썩어 흐느적거리는 거적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개천은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몸의 반은 시궁창물에 젖어 있었다. 두루마기와 갓은 돌다리의 기둥 틈에 걸려 있었고 벌써 아침에는 뜨기 시작한 뒤였다. 아침이 되어 장작을 실은 말수레가 돌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다. 돌다리 위를 말수레가 지나느라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요란하였고 그 소리에 놀라 정신이 들어 눈을 뜬 것이었다. 채생은 기겁하며 일어섰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내 귀신을 홀렸단 말인가? 채생은 허둥지둥 옷을 챙기며 미친 사람같이 뛰어 달아났다. 그 후 여러 날이 지나 뒤에야 겨우 정신이 든 채생은 또 그런 홀림을 받을까 겁이 났고 의원을 찾아가 침을 맞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다시는 채생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채생이 홀려서 누워있던 돌다리 밑은 지금은 복개된 개천이었고 그 다리의 이름은 태평교라고 한다. 때는 조선 중기 신익성에 관한 이야기다. 신익성이라는 자는 12세 때 선조의 딸 정수공주와 혼인하여 동양위에 봉해졌고 그는 오이도 총부도 총관의 벼슬을 지냈다. 신익성은 성품과 기운이 호쾌하고 시원스러웠으며 그의 외모는 검고 진한 눈썹과 넓은 미간으로 강직함이 보였고 길고 큰 코, 날카롭고 시원한 눈매와 아름다운 수염 등에서 밝고 강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를 경외하였다. 신익성은 부마가 되었다 하여 그 행동을 조심하거나 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기에 여자 관계에 있어서도 부인이 정수공주를 꺼려하는 법 없이 마음에 들면 아무나 데려다 첩으로 삼곤 하였다. 하루는 거리에서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 신익성은 그 여인의 미모에 감탄하였고 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저런 미색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면 어찌 장부를 할 수 있겠는가? 신익성은 여인의 뒷모습을 보곤 혼잣말을 하였고 그 여인의 뒤를 따라갔다. 여인은 얼마를 가다 길가의 한 집으로 들어갔고 신익성은 그를 눈여겨보고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집안의 신복을 불렀다. 내 지나는 길에 한 여인을 보았다. 그 여인을 집안으로 들이고자 하니 그 집안에 대해 알아보고 오너라. 예, 나으리 말씀하신 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신복은 말을 타고 집을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복이 다가와 그 여인에 대해 알려주었다. 나으리, 그 여인에겐 아직 지아비가 없으며 그 집안 또한 대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익성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첩으로 들이기에 제격이로구나. 신익성은 무릎을 치며 말하였다. 그는 서둘러 중간에 사람을 내세웠고 그녀의 집안에 첩이 되기를 제안하였다. 여인 쪽에서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흔쾌히 승낙하였고 그녀는 며칠 지나지 않아 신익성의 집으로 옮겨왔다. 신익성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에게 말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신익성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옥이라 하옵니다. 여인은 나직하게 대답하였으나 그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을 굴리는 듯하였다. 옥이라. 아주 좋은 이름이구나. 내 자태에 꼭 맞는 이름이다. 어디 얼굴을 들어보아라. 옥은 다소곳이 숙이고 있던 얼굴을 천천히 들었다.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던 신익성은 자기도 모르게 군침을 삼켰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예, 나으리. 이로부터 옥의 옷구름은 신익성의 손으로 풀어졌다. 그 후 신익성과 옥의 사이는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할 지경이었다. 오가, 이리 오너라. 신익성은 무슨 일에든지 우선 옥을 불렀고 옥은 신익성 옆에서 시중을 들며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신익성 품에 안겨있던 옥이 말하였다. 대감께서 저를 버리시면 이몸은 죽을 것이옵니다. 신익성은 옥의 얼굴을 바라보며 깜짝 놀라 대답하였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린단 말이냐? 신익성은 옥의 등을 쓸어주며 몇 번이고 다짐을 하였다. 옥은 신익성 품에 더 깊게 파고들며 재차 다짐을 하긴 하였고 이에 신익성은 서슴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안아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신익성이 원주에 볼 일이 있어 홀로 떠났다. 그리고 다녀오는 길은 혼자가 아니었다. 원주에서 한 기생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이 기생은 옥에 비해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는 곱상한 얼굴이었고 나이도 옥보다 아래였다. 신익성은 원주 기생과의 세정이 깊어 한동안 옥의 방에 찾는 것을 잊기까지 하였다. 옥은 질투로 인하여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베개를 눈물로 적시기가 일쑤였다. 그 소식을 들은 신익성은 미안한 마음으로 옥의 방을 찾아왔고 옥은 신익성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대감, 저를 잊으셨습니까? 신익성은 옥의 어깨를 잡아 품에서 떨어뜨리며 말하였다. 오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대감, 이몸은 죽으라는 것이옵니까? 옥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고 신익성은 웃음으로 얼버무리려 하였다. 무슨 험한 말을 하는 것이냐? 저와 약조를 잊으셨습니까? 그년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해야지. 이래서 어디 살겠습니까? 허허, 그년이라니 무슨 소리냐? 대감께서 원주에서 데리고 오시년 말입니다. 그년이 집 대문 앞에 들어서자 이 몸은 허시짝같이 버림을 당했으니 어찌하옵니까? 오가, 말이 지나치구나. 옥은 이를 갈았으나 신익성은 연방 웃으며 어른거리기만 하였고 옥의 어깨만 쓸어주었다. 예전과 달라진 익성의 모습에 옥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옥의 예쁜 얼굴이 일그러졌고 다시 한번 말하였다. 그년이 죽는 것을 봐야만 속이 시원하게 싸웁니다. 신익성이 듣다 못해 정색을 하고 꾸짖었다. 내가 어디 너를 버리거나 잊었더냐? 죽느니 사느니 하는 시기하면 못 쓰느니라. 더 이상 그런 소리를 한다면 다시는 이 방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신익성의 호통에 옥은 입술을 깨물고 말이 없었다. 그런 지 며칠 후에 집안의 한 여종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옥이 목을 메어 자결한 것이다. 옥은 끓어오르는 질투를 걷잡을 수 없어 몸부림치다 결국 스스로 대들보에 목을 메고 눈을 뜬 채 죽어 있었다. 허허, 시기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다니. 신익성은 어처구니 없어 한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예정으로 인해 죽은 오기를 생각하면 측은하기만 하였다. 이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신익성은 병석에 눕게 되었다.
여러 가지 약을 썼으나 소용이 없었고 무당을 데려가 구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병세는 차도가 없었다. 도대체 무슨 병인지 알아야 손을 쓸 것 아닌가. 식구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만 하였다. 병은 오래 계속되었고 식구들 또한 병구 안으로 지쳐갔다. 그러하다 보니 옆을 지키고 있다 물을 달라며 떠다 주고 일어나고 싶다면 일으켜주는 등 시중을 드는 것이 고작이었다. 병이 워낙 오래 계속되다 보니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식구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였다. 졸다가 문득 인기차게 눈을 뜬 식구들은 귀를 기울였다. 신익성이 누워있는 방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였다. 대감, 그래 오가. 역시 옥이 네가 제일이다.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 약주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건 분명 신익성과 오기의 속삭이는 말소리였다. 기겁을 한 식구들은 살며시 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부자리 속에서는 신익성과 옥이 나란히 누워서 수작을 벌이고 있었다. 대감, 누가 들여다보옵니다. 어찌 감히 이럴 수 있습니까? 고양 것들. 내 이것들을 꾸짖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마. 대감, 옥은 아양을 떨며 신익성의 몸에 팔을 감았고 신익성은 그런 옥을 안으며 웃었다. 방 안을 들여다보던 식구들은 놀라고 민망한 마음에 급히 문을 닫고 물러섰다. 식구들은 멍하니 앉아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고 문득 생각하니 괴이한 노릇이었다. 신익성은 오랜 병 안으로 기력이 쇠하여 그럴 기운도 없었으며 옥은 벌써 죽은 사람이었다. 자네도 보았는가? 분명히 옥이 얼굴이었고 목소리였네. 그럴 리가 있는가? 아무래도 이상하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식구들은 선뜻 두려운 생각이 들어 다시 문을 열어보았다. 신익성과 옥이 누워있던 자리에는 옥의 자태는 보이지 않았고 신익성은 눈을 뜨고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 이에 식구들은 질투에 눈이 멀어 목을 맨 옥이 죽은 뒤에도 질투를 버리지 못해 신익성을 데려갔다고들 하였다. 때는 조선시대 중종 때의 성세창에 관한 이야기다. 성세창은 그 벼슬이 좌의정에까지 이르렀던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성세창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집 서쪽에는 숲이 무성하였고 낮에도 어둡고 기괴한 기운이 느껴졌다. 어느 날 밤 그 숲에서 스산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에 서로 수군거렸다. 희한한 일일세, 저 숲에 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린가? 저기 어디 종소리인가? 이 밤에 저렇게 음침하고 흉한 소리가 들리다니 참으로 희한한 일일세. 서쪽 숲에서 들려오는 음산한 종소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소리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어둠이 깔리면 숲 쪽에서 돌이 날아오기도 하였다. 무엇인가 아주 강한 힘으로 던지는 듯 집 안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였고 집안의 항아리를 깨기도 하였다. 자네 그 이야기 들었는가? 서쪽 숲에 귀신이 산다고 하네. 그 앞을 지나다 귀신에 씌이고 그 귀신이 던진 돌에 맞고 크게 다친 사람도 있다고 하네. 이러한 소문이 마을에 퍼져나갔다. 그 소문을 뒷받침하는 듯 돌은 매일같이 날아왔고 더욱 기괴한 일이 생겼다. 하얀 불빛을 내는 도깨비 불이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수많은 원혼이 그 숲에서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로는 어느 집이든 밤이면 대문과 방문을 굳게 닫고 일체 출입을 금하였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귀를 기울였고 어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음산하고 요기가 도는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거나 어디로 날아가는지 돌팔매 소리가 나기도 하였다. 혹 담대하여 뜰에 나왔던 사람은 날아다니는 도깨비불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세창은 담대하여 이런 소문에 놀라지 않았다.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겁을 집어먹고 있으니 더욱 기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바르고 강한 기운 앞에는 그런 요사스러운 것도 감히 접하지 못하는 법이다. 성세창은 겁먹은 사람들을 꾸짖었고 집안의 식솔들에게 바르고 강한 기운을 갖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온 식구가 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기운을 가질 수는 없었고 문단속이나 경계가 소홀해졌을 따름이었다. 이런 중에 성세창의 집에 더욱 기괴한 일이 생기고야 말았다. 보름달이기는 하였으나 검은 구름장에 가려 어두워진 밤이었다. 야밤에 뒷간을 가려던 성세창 집안의 여종은 질겁을 하였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었으나 여종의 앞을 가로막는 것에 걸음이 멈춰졌고 어깨가 짓눌리는 듯 하였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친 여종은 급히 방으로 뛰어가려 하였으나 그것도 불가능하였다. 여종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인해 마당에 쓰러졌다. 여종은 고함을 질렀고 집안 식구들은 잠이 깨어 방문을 열었다. 여종은 무엇에 짓눌리는 듯 일어날 수 없었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었다. 더구나 치맛자락은 제멋대로 걷어 올라갔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살려주십시오. 여종은 고함을 쳤으나 다음에는 무엇이 입을 틀어막았는지 고함을 칠 수도 없었다. 식구들은 방문을 조금 열고 고개를 내밀기는 하였으나 겁이 나서 쉽게 뛰어나오지 못했다. 잠시 후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비치자 기괴한 모습이 보였다. 여종이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아랫도리는 벗겨져 있었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집안 식구들이 어처구니 없어 혀를 차기는 하였으나 뛰어나가는 사람은 없었다. 얼마 후에야 하나 둘 식구들이 마당으로 나왔고 여종은 지쳐서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여종은 겁에 질리고 지친 듯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거사 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아무리 물어도 여종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사랑채에서 자던 성세창은 늦게서야 이 소식을 듣고 그 여종을 불렀다. 누가 너에게 그런 짓을 하였더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허, 그럼 어찌 땅에 쓰러진 것이냐? 무엇인가 강한 힘이 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어쨌단 말이냐? 그게 저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여종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더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여종은 귀신에게 겁탈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허허, 이런 궤변이 있나? 성세창은 혀를 끌끌 차고 안타까워하였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동리에 퍼져 나갔다. 또 날이 갈수록 여종의 배는 불러갔다. 귀신에게 겁탈을 당하여 임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비단 성세창의 집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같은 동리의 몇몇 군데에서 연달아 일어났다. 그 일대는 인심이 흉흉해지고 술렁거렸다.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며 귀신을 쫓을 수 있을 것이네. 아닐세, 중을 불러다 경을 읽어야만 될 것이네. 인근 마을에 이러한 소문이 돌았고 무당을 불러오는 집도 있고 중을 불러오는 집도 있었다. 부적을 만들어 집 여기저기에 붙이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술사니 도사니 하는 사람들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효염이 없었고 기괴한 일은 계속되었기에 성세창은 이를 갈았다. 모두 겁먹고 술렁거리니 귀신이 더욱 날뛰는 게 아니냐? 더구나 여종이 겁탈당한 것이 우리 집 처음이었다니 이런 망측한 일이 있는가? 성세창은 수치를 씻는 방법은 귀신을 쫓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하루는 성세창이 목욕 재개 후 이관을 정갈이 한 채 집 밖에 돗자리를 깔고 서쪽 숲이 있는 곳을 향하여 큰 칼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물기를 머금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스산한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 소리는 성세창을 향하여 다가왔다. 내 이놈!
썩 나와서 모습을 보이거라. 담대한 성세창의 모습에 종소리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성세창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떴다.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귀신과 대결하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났으나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점점 희미하게 들려오던 종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돌이나 불덩이가 날아오지도 않았다. 성세창은 긴장이 풀리고 귀신을 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르고 강한 기운 앞에는 은긴 귀신을 접하지 못하느니라. 성세창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섰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니 큼직한 돌이 발꿈치 뒤에 떨어졌다. 그날 이후 점차 귀신의 장난은 없어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세창이 귀신을 쫓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성세창은 여러 간직을 지내고 험난한 일을 회피하지 않고 시종일관 담대하게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많은 치적을 이루었다고 한다. 때는 숙종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전국 팔도를 다니며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가 있었다. 하루는 다른 고을로 이동을 하는 도중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산짐승 소리에 소금 장수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이대로 산속에 머무를 수가 없던 소금 장수는 인가를 찾기 위해 말을 더욱 재촉하였다. 어두운 산길을 헤매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초가집을 발견하고 그 집으로 향했다. 이 산중에 집이라니 이상하구나. 스산한 기분이 들었지만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 있다는 안도감에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여기 누구 계시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소금 장수는 이내 다시금 말했다. 누구 안 계시오? 문이 열리며 한 처녀가 나왔다. 위신지요? 지나가는 장사꾼이오만 산에서 길을 잃어 하루 신세 좀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는 하룻밤 쉬어갈 것을 간곡히 청하였다. 여기는 저 혼자 기거하는 집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이 산중에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이상하였지만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소금 장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으로 들어와서 말을 묻고 소금 가마니를 내려놓으며 집안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지만 사람이 사는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소금 장수는 지게에 묶여있는 바가지로 소금을 퍼서 처녀에게 주며 말했다. 늦은 시간에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것이라곤 소금뿐이라 염치 없지만 요기거리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소금 장수의 말을 듣고 처녀가 말했다. 이 집에선 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의 제삿날이라 저를 따라오시면 요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제삿날이라니 소금 장수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앞서 집 밖을 나가는 처녀의 뒤를 따라갔다. 어느 정도 걸었을까 처녀와 소금 장수는 큰 기와집 앞에 도착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큰 집인데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다. 처녀를 따라 어느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 안에는 값비싼 재물과 수많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이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허기졌던 소금 장수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처녀는 소금 장수에게 술도 따라 주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처녀가 입을 열었다. 음식이 입맛에 맞으십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생전 처음입니다. 하룻밤 신세 지는 것도 감사한데 죄송한 마음까지 듭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처녀의 말에 소금 장수가 대답하였다. 내 무슨 부탁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드리겠소. 아까 제가 있던 집에 땅 밑을 파주십시오. 처녀는 이 말을 하고는 일어섰다. 그리고 어딘가를 가리켰고 거기에 한 남자가 있었다. 저는 저 사람이 너무 무서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약속하신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처녀는 방을 나갔다. 소금 장수는 지금껏 보이지 않던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의 상황을 알 수가 있었다. 자네는 누구길래 남의 제사상에서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인가?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도 제사 도중 보이지 않던 소금 장수가 갑자기 나타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였으며 여러 장정들이 소금 장수를 붙들었다. 네, 다시 묻겠네. 자네는 누구이며 왜 딸의 제삿날에 이런 짓을 하는가? 이 집의 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엄청난 노기로 호통을 쳤다. 이에 소금 장수는 당황하며 말을 하였다. 저는 한 처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먹어도 된다고 하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말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억울한 소금 장수는 그 사람들에게 집으로 가보자고 하였다. 소금 장수와 여러 사람들이 처녀를 봤던 곳에 도착했으나 집은 보이지 않았고 큰 나무 한 그루만 있었다. 그 나무에 소금 장수의 말과 소금 가마니가 있었다. 분명히 여기에 한 처자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금 장수는 처녀의 부탁이 생각이 났고 자신을 붙들고 있던 장정들을 뿌리치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소금 장수의 행동을 보던 그 집 주인이 하인들에게 같이 땅을 파보라고 하였고 여러 명이서 땅을 파자 그곳에서 여성의 시체가 나왔다. 아니, 이 아이는 집안의 주인이 여자의 시체를 보고 좌절하였고 시신을 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였다. 이 아이는 3년 전에 실종된 내 셋째 딸일세. 자네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말해보게. 소금 장수는 모든 일을 말하였고 처녀가 손짓으로 알려주었던 남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다. 처녀가 알려주었던 그 남자는 집안의 첫째 사위였다. 소금 장수의 말을 들은 집주인은 첫째 사위를 가두고 형벌과 함께 조사를 하였다. 결국 사위는 실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이쁜 막내 처제에게 흑심을 품고 어느 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유인을 한 후 겁탈을 하려 했었다고 한다. 완강하게 반항하는 처제를 홧김에 죽이고는 소금 장수가 처음 처녀를 봤던 그곳의 큰 나무 밑에 파묻었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한양에서 살며 처가에 오지 않다가 3년이 지난 후 그동안 셋째 딸을 찾지 못했던 장인이 결국 딸이 죽은 걸로 여기고 제사를 치른다고 하자 안심하고 제사에 참석했던 것이다. 집주인은 셋째 딸의 시신을 찾고 범인을 잡게 도와준 소금 장수에게 한바지기에 전답을 내어주었다. 자네와 내 딸이 한 방에 있었고 딸의 술 대접도 받았으니 내 사이로구만. 그 후 소금 장수는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해마다 딸의 제삿날에 참석해서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명복을 빌어주며 사위 노릇을 했다고 한다. 때는 조선시대 때 이야기로 허적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다. 허적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다. 허적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한 고을의 사정을 살피며 다닐 때였다. 그 고을의 수령은 엄연한 객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헌을 치우고 관찰사 허적을 거기에 묵게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 기이하게 생각한 허적은 물었다. 객사는 어찌 버려두고 쓰지 않는 겐가? 객사가 있기는 하오나
언제부턴가 그 객사에서 괴이한 울음소리가 들리고 머무는 사람들이 번번이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허적은 버려진 객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런 요사스러운 소문 때문에 객사를 버려두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은가. 난 오늘 그곳에서 쉴까 하니 그리 준비하거라. 모두 놀라 허적을 말려보았지만 허적은 고집을 부렸고 하는 수 없이 객사를 청소하기 시작하였다. 그 객사는 분위기가 얼씬년스럽고 스산한 기운이 가득했다. 객사 뒤는 대나무 숲이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는 서럽게 우는 사람의 울음처럼 들렸다. 허적은 객사에 밝은 등잔을 마련하고 큼직한 칼을 챙겨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여기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겠다. 자정이 지나고 순간 음산한 바람이 불더니 문이 열렸다. 그리고는 피골이 상접한 키 큰 사내들이 괴이한 소리를 내며 수없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수많은 괴이한 사내들이 들어오자 허적은 옆에 있던 칼을 쥐고 들어오는 그 사내들을 내리쳤다. 이상하게도 사내들은 간단하게 잘려나갔지만 그 수는 줄어들지 않아 허적은 연달아 큰 칼을 휘둘렀다. 얼마나 칼을 휘둘렀을까? 허적은 더 이상 늘지 않는 그 무리들을 확인하였다. 한숨 돌리려는 허적에게 갑자기 손끝이 아리는 냉기와 함께 귀가 찢어질 듯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순간 아직 어린 티가 나는 소년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다. 놀란 허적은 칼을 휘두르며 물었다. 너는 무엇이냐? 네가 사람을 해치는 것이냐? 허적의 말에 소년은 숙인 고개를 들었다. 고개를 든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소년은 입을 열었다. 저는 원통하게 죽은 한 많은 원혼입니다. 허적은 휘두르던 칼을 내리며 그에게 물었다. 네가 많은 사람을 해친 것이냐? 사람들을 해하고자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원통하게 죽었기에 그 원수를 갚아달라 청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다. 여기에 묵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지레 질겁하여 죽으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제 원수를 갚아주실 수 있는 담대한 어른인가 싶어 잠시 시험하여 본 것입니다. 시험하여 보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예, 나으리, 바닥을 한번 보시지요. 나리께서 베신 게 무엇인지 말입니다. 허적은 바닥을 살펴보았고 바닥에는 오래된 대나무가 잘려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난 분명 요괴들을 배웠다. 허적의 말을 듣고 원혼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오래된 대나무입니다. 오래된 대나무로 도수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들을 시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니 다들 죽어나갔기에 저의 한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허나 오늘 이렇게 담대한 나리를 만나다니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해한 것이냐? 너의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말해보거라. 허적은 이 어린 것이 무엇 때문에 원통하게 죽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 원혼의 말은 이러하였다. 16세 소가에 합격한 소년이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 한 기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생에 빠져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하루는 소년이 기생에게 말했다. 나와 같이 갑시다. 평생 같이 있고 싶소. 그 기생에게는 기둥서방이 있었지만 소년을 따라 나서기로 하였다. 보름달이 뜨는 날 자정에 만나 떠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그날 밤이었다. 어디를 가는 곳이냐? 기생의 기둥서방이 물었다. 잠시 볼 일이 있어 다녀오겠습니다. 기둥서방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노하며 말하였다. 내 모를 줄 아느냐? 내 오늘 밤 그놈을 죽일 것이다. 그놈과 같이 떠난다면 너도 내 손에 죽을 것이야. 기생은 서방의 노여움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소년을 죽이는 것을 도왔고 4대 독자인 그 소년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4대 독자인 제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객사의 판자 위에 제 시신이 버려진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의 원호는 말을 마치자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대나무 숲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도 억울한 영혼들이 우는 듯한 소리로 들려왔다. 듣지 않니 너무도 괘씸한 노릇이다. 너는 그것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느냐? 원호는 기생과 서방의 이름을 말해 주었고 허적은 그 원혼에게 원한을 갚아주겠노라 약조하였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허적이 죽었을 거라 생각하며 객사를 들여다보았다. 객사 안의 바닥은 오래된 대나무가 잘려져 있었고 허적은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처음 보는 광경에 혀를 내둘렀다. 허적은 사람을 불러 어젯밤 원혼이 알려준 그 기생과 서방을 불러오라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생과 서방을 허적 앞에 데려왔고 그들을 꿇어앉히게 하였다. 그리고는 온화한 얼굴로 그 기생과 서방에게 묻기 시작하였다. 너는 전에 기생이었느냐? 네,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너는 그 기방에서 일을 봐주던 자였느냐? 그렇습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기생과 남자는 머리를 숙이며 대답하였다. 그 순간 허적의 온화한 얼굴은 사라지고 녹이 띈 얼굴로 호통치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서로 공모하여 10년 전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허적의 호통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였다. 시끄럽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10년 동안이나 편히 살았으면 되었지. 이제 와서도 발뺌을 할 생각이더냐? 억울합니다. 저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계속 부인하자 허적은 아전에게 시켜 남녀를 객사로 끌고 가게 하였다. 그리고 객사의 바닥을 뜯게 하였다. 바닥을 뜯어내자 거기서 시신이 나왔고 모두들 기겁하였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고요한 얼굴의 소년이었다. 기이하게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썩은 곳 한 점 없는 모습이었다. 허적은 물끄러미 소년의 시체를 바라보았고 그 원한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자, 보아라. 이래도 모른다고 하겠느냐? 소년의 시체를 본 그들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떨기 시작하였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기 시작하였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허적은 크게 호통을 쳤다. 뭣들하느냐? 당장 저것들을 끌고 가 목숨을 거두거라. 결국 죄를 저질렀던 기생과 서방은 심한 곤장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허적은 소년의 부모를 찾아 온전한 시신을 내어주고 후하게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이후로 객사에서는 괴이한 일이 생기지 않았고 객사 뒤 대나무 숲에는 서글프게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때는 조선 중기 서해 류성룡에 관한 이야기다. 본가는 풍산이며 자는 이연, 호는 서해로 임진왜란에 전국 군대를 지휘하여 수많은 공을 세우고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다. 서해는 문관이었지만 무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화기제조와 성곽의 축조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유서의 성룡은 안동에 살았다. 그는 사세의 글을 깨우쳤고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을 만큼 영특하여 조선의 천재라고 불렸다. 그에게는 숙부가 있었는데 사람됨이 어리석고 무식하여 그 집안에서는 모두 그를 치숙이라고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치숙이 서해를 찾아와 조용히 말하였다.
내 자네에게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조용할 시간이 있거든. 꼭 나를 부르게나. 자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한 것은 처음이기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해는 숙부를 불렀다. 기다리고 있던 숙부가 찾아왔고 그는 떨어진 옷에 쭈그러진 관을 쓰고 기쁜 낯으로 조카 앞에 앉으며 말했다. 그간 안녕하였는가? 숙부님 잘 계셨는지요? 일전에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미리 모시게 되었습니다. 허허, 차차 이야기 앞세 내 오늘 그대와 바둑을 한판 두고 싶네. 의성룡의 바둑 실력은 당시 제일이었고 그는 그 숙부가 바둑 두는 것을 보지 못했기에 한숨을 쉬며 말했다. 긴히 하실 말씀이 조카와 바둑을 두는 것이었습니까? 숙부께서 저와 적수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에 시숙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긴 말 말고 한판 두어보면 알 것 아닌가? 그리하여 숙부와 조카가 바둑을 두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반도 두기 전에 서해는 바둑알을 들 곳이 없게 되었다. 이에 서해는 숙부가 비범함을 숨기고 사는 덕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무릎을 꿇고 정중히 말하였다. 유부유자 사이에 반평생을 이토록 속이시다니 이 조카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러자 숙부는 온화한 미소로 말하였다. 어찌 그대를 속였다고 생각하는가? 세상에 관심이 없이 지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뿐이네. 앞으로 숙부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대는 이미 출세해서 나른 일에 바쁜 몸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르칠 말이 있겠는가? 허나 자네에게 긴히 청이 있네. 내일 반드시 중 하나가 찾아와서 자고 가기를 청할 것이네. 그 중을 절대로 재우지 말고 집 뒤 암자로 보내서 재우도록 하게. 이 말을 깊이 명심하고 절대로 그르치지 말아야 하네. 서해는 이처럼 단호하고 날카로운 눈빛의 숙부의 얼굴은 처음이었다. 일러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서해는 무릎을 꿇은 채 대답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숙부가 말했던 것과 같이 중 하나가 찾아왔다. 그 중은 영남의 산천을 구경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하며 말을 덧붙였다. 대감의 맑은 턱과 높은 이름이 당대 제일이란 말을 듣고 잠시 뵙고자 왔사옵니다. 허나 오늘은 해가 이미 저물었사오니 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룻밤 신세를 져도 괜찮겠습니까? 서해는 숙부에게 들은 말이 생각이 났고 그의 말대로 집에서 재우지 않고 뒷산의 암자로 중을 보내었다. 오늘은 마침 집안에 일이 있어 외간 사람을 재울 수가 없네. 집 뒤 산속에 있는 암자에서 쉬어가도록 하시게. 중은 하인을 따라 집 뒤 암자로 가였고 그 암자에는 숙부가 거사 차림으로 여종과 함께 중을 맞이하였다. 어디서 오시는 종사이시기에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누추하다니요. 그저 떠도는 별 볼 일 없는 중이옵니다. 오늘 하룻밤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중은 합장하여 답하고 여종이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후 숙부는 정갈하게 저녁밥을 갖추어 그 중에게 대접하였다. 그리고 술 한 병을 가져와 따라주며 말했다.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하는 술입니다. 진귀한 술이니 사양 마시고 드시지요. 진귀한 술이란 말에 중은 잔을 받았다. 그 술은 향은 아름답고 맛은 맑고 기이하였다. 그 중은 취하는 줄 모르고 계속 마시게 되었고 얼마나 마셨을까. 중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밤이 깊어진 후 중은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고 눈을 떴다. 그 중의 배 위에는 서해의 숙부가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고 한 손은 중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숙부는 중의 배 위에 앉아서 눈을 부릅뜨고 말하였다. 천한 중놈이 어찌 이런 생각을 한 것이냐. 내 놈이 바다를 건너 이 땅에 오르던 날 이미 내 놈이 올 것을 알았거늘
어찌 나를 속이려 드는 것이냐? 사실대로 말한다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으면 이 칼로 죽일 것이니 바른 대로 말하거라. 숙부는 중의 목에 칼끝을 천천히 찔렀고 중의 목에서 새빨간 피가 조금씩 흐르고 있었다. 그러자 그 중은 애걸하며 말하였다. 살려주십시오. 소승의 목숨이 나으리 손에 달려있는데 어찌 속이겠습니까? 소승은 일본에서 온 중입니다. 권배 평수길이 수의로 군사를 내어 조선을 침범할 것입니다. 허나 귀대계의 대감이 방해가 되니 저를 먼저 보내 귀대계 대감을 해치라 명을 받았습니다. 허나 이렇게 나리의 신감에 탈로가 난 것입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서해의 숙부는 말하였다. 나라의 운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 하였다. 나도 역시 하늘의 뜻을 어기지는 못하나 우리 고을만을 병화에서 구제하고자 한다. 외병이 이 고을에 들어오게 된다면 모두 죽어나갈 것이다. 내 목숨을 살려줄 터이니 너는 돌아가서 평수길에게 전하도록 하거라. 숙부의 말이 끝나자 천지를 울리는 천둥과 비바람이 불었고 숙부의 손에 눌려있던 중의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과 함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숙부는 가만히 중을 노려보곤 몸에서 내려왔다. 중은 그제서야 가쁜 숨을 내쉬며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리. 중은 급히 일어나 재빨리 그 지방을 떠났고 그는 돌아가서 평수길에게 그 일을 알렸다. 조선에 건너가거든 영남의 안동의 한 고을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임지왜란에 안동의 한 고을은 편안히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안동 지명의 유래는 이러하다. 옛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국군이 다한 신라의 경혜왕을 자결케 하고 왕비를 욕보이는 일이 있었다. 이에 태조 왕건은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도우러 가였으나 아끼는 장수를 잃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가였다. 그 후 고려태조 12년 견훤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고창 인근의 풍산과 의성 등 여러 지역을 함락하며 진격하였다. 10년 전 견훤에게 크게 패한 왕건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고창으로 향하였다. 당시 신라 고창의 성주였던 김선평과 권행, 장길은 비참하게 죽은 경혜왕의 원수를 갚고자 왕건에게 투항하여 왕건을 도왔다. 그리고 견훤은 고창 전투에서 크게 패하였다. 왕건은 이에 크게 기뻐하여 고창군을 안동부로 승격하였으며 성주인 김선평과 권행, 장길에게 큰 벼슬과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장씨의 성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안동은 동쪽을 편안하게 한 곳이라는 뜻으로 태조 왕건이 정한 지명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에 관한 이야기다. 권씨는 세종 13년 10살 때 대궐로 들어와 세자를 모시게 되었다. 이때 희빈 김씨가 세자빈이었으나 희빈 김씨는 요상한 주술을 신봉하여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저지르다 2년 만에 배출되었다. 그리하여 현덕왕후 권씨가 세자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세자빈이 된 권씨는 경의 공주를 낳았고 세종 23년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바로 단종이었다. 하지만 권씨는 단종을 낳은 후 3일 만에 상고로 2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세종이 세상을 떠나 문종이 왕위를 이었고 문종이 왕으로 즉위한 뒤 권씨는 현덕왕후로 추봉이 되었으며 현덕왕후의 무덤은 안산에 묻혔고 소릉이라 일컬었다. 이후 문종이 세상을 떠나자 어린 나이에 단종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겼다. 그리고 그는 조선의 7대 왕인 세조가 되었다.
이에 격분한 성산문과 여러 이들이 들고 일어나 정권을 바로잡으려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다. 세조는 이에 현덕왕후의 동생이 권자신과 그 어머니도 관련이 있다 하여 죽이라 명하였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현덕왕후의 아버지는 그 지위를 서인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세조는 갑자기 몰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여 잠시 졸았고, 꿈에는 현덕왕후가 나와 세조를 노려보고 있었다. 세조는 심한 가위에 눌리다 꿈에서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참으로 고향 꿈이구나. 세조는 꿈에 나온 현덕왕후에게 보복할 생각으로 왕후의 능을 없애고자 하였다. 그날 밤부터 현덕왕후가 묻혀있는 소릉에서는 여인의 곡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하여 서로 모여 속닥였고 여인의 곡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다. 내 집을 허무려고 하니 장차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냐. 이렇게 푸념하며 흐느껴오는 곡성은 밤이 새도록 들려왔다. 며칠 되지 않아 세조가 보낸 무리들이 현덕왕후의 소릉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능을 파헤치고 간을 끌어내려 하니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는가? 예산 일이 아닐세. 움직이지 않는 관을 두고 무리들은 공론 끝에 정중히 죄를 지냈고 다시 관을 끌어내니 이번에는 순순히 나왔다. 하지만 관을 사나흘이나 아무렇게나 버려두었다가 물가로 옮겨가 아무렇게나 흙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파헤쳐진 능의 나무나 석재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아무리 화창한 날이라도 천둥이 치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곤 하였다. 사람만이 아니라 소나 말이 능 주변에 들어가 석재를 밟아도 천둥이 울리고 비가 쏟아졌다. 망자라도 얼마나 원통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개변이 있을 수밖에.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노릇이지.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경계하며 능 가까이에는 가지 않았다. 능이 있는 안산마을에는 바다를 향해서 제사가 있었다. 이 제사를 지키는 중은 어느 날 밤 문득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다. 바다 쪽에서 여인의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밤중에 누가 저렇게 흐느껴 우는 것인가. 더구나 바다 쪽에서 들리니 더욱 이상한 노릇이구나. 여인의 통곡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드디어는 바다에까지 이르러서 멈춰졌다. 중은 날이 밝자 바닷가로 뛰어나가 보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곳에는 관이 있었다. 아무렇게나 물가에 묻은 현덕왕후의 관이 물에 씻겨 드러나 떠내려온 것이었다. 이런 기괴한 일이 있는가? 중은 황망히 물가에 있는 풀을 베어 관을 덮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물기 젖은 흙을 덮고 또 풀을 더 얹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근처에는 풀이 무성해져 어디에 관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다만 봉긋하게 좀 높은 곳이 관이 있는 곳이라 짐작할 따름이었다. 세조는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죽이기에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세조의 꿈에 현덕왕후가 나타났다. 내 이놈! 이놈의 죄를 알겠느냐? 세조는 형수의 꾸지람에 벌벌 떨 따름이었다. 죄 없는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하니 나는 이놈의 자식을 죽이겠다. 세조는 놀라 잠이 깼다. 그러자 한 궁녀가 급히 뛰어와 아뢰었다. 동군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세조의 아들인 동구는 세조 2년 9월에 죽었다. 세조는 갑작스런 비보에 넋을 잃고 망연히 앉아있기만 하였다. 이런 일이 있고 10여 년 후인 성종 2년, 조선의 무신인 남효우는 현덕왕후의 소릉을 다시 가다듬고 능호를 올리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괴한 일은 계속 일어났고 약 50년 후인 중종 때에 이르러서는 더욱 자주 나타나게 되었다. 중종 8년 2월에 크게 천둥이 있었고 종묘의 소나무가 흔들렸다. 중종 후 3월에 친히 종묘의 제를 지내고 신하에게 물었다. 이런 개변이 왜 일어난다고 보느냐? 예, 문조 대왕께서는 홀로 그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하오니 소릉을 다시 가꾸고 문종 대왕과 더불어 모시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하옵니다.
이에 중종은 소롱을 다시 가꾸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현덕왕후의 간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신하들을 시켜 소롱을 찾으라 명하였다. 이에 명을 받은 신하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대로 물가 봉긋한 곳을 파보았다. 그러나 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도 아닌가 보구나. 이를 돌보던 관관은 낙심하여 어쩔 줄 몰라 하였다. 이날 잠시 잠이 들었던 관관은 기이한 꿈을 꾸게 되었다. 이리 오너라. 범상치 않은 한 여인의 목소리에 관관은 고개를 들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 여인의 양쪽에 궁녀를 거느리고 있었다. 관관은 놀래 땀을 흘리며 엎드렸다. 너희들이 수고가 많구나. 낮에 있던 곳을 조금 더 파괴되면 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네. 예,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관관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이보시게 낮에 파던 곳을 다시 한 번 더 파봅세. 관관은 새로운 힘을 얻은 듯 인부를 독려하여 몇 자를 더 파괴하니 현덕왕후의 관이 나타났다. 현덕왕후의 관은 전에 묻혔던 안상 소롱자리가 아닌 문종이 묻힌 현릉 옆에 능을 만들어 정중하게 묻었다. 이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다가 잠시 후에 그쳤다. 현덕왕후의 원혼이 이제까지의 일을 생각하고 통곡하는 눈물이 비가 되어 뿌린 것이라고 모두들 수군거렸다. 문종의 능과 현덕왕후의 능 사이에 소나무 몇 그루가 있었는데 저절로 시들다 죽었다. 이에 그 소나무를 송두리째 베어버리게 하니 두 능은 환히 서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 후로 다시는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청파극담에 있는 야담이다. 서울 동대문 안쪽에 화성군에 집이 있었다. 그 집 앞에는 큰 회나무가 있어 그늘을 들이었고 그 마을의 명물이었다.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회나무를 쳐다보기도 하고 그 밑에서 쉬었다 가기도 하였다. 화성군의 사위는 처가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화성군의 사위가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활을 쏘고 우회를 닦는 사청 앞을 지날 때였다. 무심코 지나치려던 사위는 늦은 밤이었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놀라서 바라보았다. 사청 위와 그 앞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활을 쏘아 제주를 겨루는 사람, 말을 달리며 창과 활을 쏘는 사람, 격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빛은 매섭고 행동이 거칠었으나 엄연한 기운이 느껴지는 기괴한 모습이었다. 이거 참 기이한 모습이구나. 감탄하며 바라보던 사위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깊은 밤 무술 연습을 하다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구나. 사위는 다른 길로 돌아가자니 시간이 더욱 지체될 듯하여 고민에 빠졌다. 길을 막고 소란을 떠는 것은 저 사람들의 잘못이니 사정에서 길을 내어주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위는 걸음을 옮겼다. 순간 스산한 기운이 느껴져 주위를 살펴보니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사위를 노려보고 있었다. 사위는 당황하며 말을 하였다. 저는 길을 지나가려는 사람입니다. 화성군의 사위는 공손히 말하였으나 그는 대답이 없었고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사위를 노려보았다. 갈 길은 급하고 밤은 깊어 부득이 지나가는 곳이니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사위는 그것으로 변명이 된 줄 알고 지나가려고 하였다.
그 순간 누군가 사위의 목덜미를 힘껏 잡아당겼다. 하늘을 울리는 호령이었고 화성군의 사위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이놈, 감히 어디를 지나가려는 것이냐? 사위를 잡은 사람은 녹이 가득한 호통을 쳤고 그 옆에 있던 무리들도 덩달아 소리치며 말했다. 무례함이구나. 단단히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장정들이 달려들어 화성군의 사위를 결박하였다. 이유 없이 당하는 사위는 반항하였다. 이보시오. 길을 지나가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오. 혹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욕보이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이오. 사위의 말을 들은 사내가 소리쳤다. 이놈이!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서운 사내들은 사위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사위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화성군의 사위는 고통과 무서움으로 애걸하기 시작했다. 제가 모두 잘못하였으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무리는 듣지 않고 여전히 사위를 죽일 듯이 때렸고 정체 모를 사람들은 몰려들어 구경을 하였다. 활 쏘던 사람, 말 타던 사람 할 것 없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였고 제각기 한마디씩 하며 돌을 던지고 잡아당기며 사위를 욕보기 시작하였다. 그놈을 갈기갈기 찢어주어라. 이놈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구나. 화성군의 사위는 심한 매질로 인해 혼절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음을 당하겠구나 싶었고 그런 중에도 연방 살려달라 애걸하였다. 내 이놈들 당장 그만하지 못할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키가 큰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매질하는 사람들을 던져버리며 호랑이 같은 얼굴로 사내들을 노려보았다. 내 이놈들 이분이 누군지 알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내 주인이 되는 어른이거늘 감히 이 지경에 이르게 한단 말이냐? 사위를 둘러싸고 있던 사내들이 주춤하였다. 너희들이 정녕 이 몸에 갈기갈기 찢겨봐야 물러날 것이냐? 키 큰 사나이가 호령을 하자 모두들 멈칫 고개를 숙이며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사나이는 결박을 풀었고 사위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쓰러졌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집으로 가셔야지요. 고맙소이다. 정체 모를 사나이의 말에 사위는 안심하며 대답하였다. 화성군의 사위는 사나이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일어섰다. 이런 데서 머물거릴 게 아니라 어서 가셔야 합니다. 괴이한 사내들에게 말했던 그 말투와는 달리 사위에게는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였다. 키 큰 사나이는 사위를 부축하고 걷기 시작하였다. 사위는 사창 앞을 멀리 지나가게 되자 안도감과 기이한 생각이 들었고 그 사내에게 말을 하였다. 그곳에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를 일이 있소이다. 사나이는 사위를 보며 대답하였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까 날 주인이라 하였는데 그게 무슨 뜻이요? 사위의 말에 키 큰 사나이가 대답하였다. 아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키 큰 사나이는 더 말하지 않았다. 화성군의 사위는 화제를 바꾸며 말했다. 아까 그 사내들은 웬 사람들이요? 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술을 닦는 것은 지금껏 본 적이 없소이다. 사위의 말이 끝나자 사나이는 대답하였다. 그것도 아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위로서는 더 물을 수가 없었다. 사나이는 갈 곳을 잘 아는 듯 흥인문 쪽으로 길을 잡았다. 어느덧 집 가까이 오자 키 큰 사나이는 부축하였던 팔을 놓았다. 이제 다 오셨으니 어서 들어가십시오.
사위는 집으로 왔다는 안도감에 대답하였다. 저를 구해주고 또 이렇게까지 바래다 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요. 사위는 성치 못한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혼자 걸어서 대문 앞까지 이르렀다. 그는 문득 은인의 이름도 묻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뒤돌아보았다. 키 큰 사나이는 천천히 이곳으로 다가오더니 해나무 옆에 이르자 호련히 자태를 감추고 말았다. 화성군의 사위는 기이한 현상에 아픈 몸을 이끌고 해나무가 서 있는 곳까지 걸어갔다. 그러나 그 키 큰 사나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내가 무엇에 홀렸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신선이 도사가 나를 구해준 것인가? 후에 알려진 바로는 사청 앞에 무술을 닦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내들은 전장에서 죽은 사내들의 혼백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화성군의 사위를 구해준 키 큰 사나이는 해나무에 깃들여 있는 한 무사의 혼백이었다고 전해진다. 화성군의 사위를 구해주었던 해나무 귀신은 여러 민담에 전해져 내려오는 수호목이 아니었을까.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선조 때의 원산이라는 문관의 이야기다. 그 집안에는 남씨성을 가진 형수가 있었지만 병으로 인하여 일찍이 세상을 달리하였다. 원사안의 누이 동생 원씨는 아직 시집을 가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누이 동생이 원인 모를 병에 앓아눕게 되었다. 유명한 의원과 무당들이 다녀갔음에도 차도 없이 병석에 누워 있었다. 하루는 정신없이 누워있던 누이 원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집안의 종의 말을 들은 원사한 형제가 누이에게 갔다. 이보시게 누이, 정신이 좀 들었는가? 나는 너의 형수인 남씨다. 너의 누이 동생의 홀령은 저기에 있다. 누이는 창 사이에 빈 곳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괴이하게도 누이의 목소리와 행동거지가 모두 남씨였다. 오라비를 알아보겠는가? 정신을 좀 차려보시게. 원사하는 재차 누이를 불러보았지만 그의 누이는 알 수 없는 행동만 할 뿐이었다. 하루는 그 고을의 유명한 무당을 불렀다. 그 무당은 누이를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을 하였다. 저의 재주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집안에 기가 들어온 듯하니 다른 용한 무당을 찾아보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는 무당은 집을 떠났다. 그리고 차도 없이 귀신 들린 누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 혼이 떠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했다. 혼이 떠나가면 드러누워 고통에 신음하며 누워 있었고, 혼이 들어오면 일어나 용모를 바로잡고 남씨의 말을 하였다. 이렇게 된 지 1년여가 지나자 원씨의 정신과 기운은 날로 상해 구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원주는 원씨 집안의 본관으로 오래된 장원이 있었다. 원씨 일가는 그 딸을 이끌고 원주로 돌아가 귀신을 피하고자 하였다. 허나 귀신 또한 그들을 따라와 원씨를 더욱 못살게 구는 것이었다. 하루는 귀신 들린 누이가 고을을 나가 논일 때였다. 수염과 눈썹이 하얗게 센 장부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어르신은 누구신지요? 저 집안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신비한 기운이 느껴지는 풍채가 좋은 장부가 말을 하였다. 나는 너희 집안의 선조이니라. 내 자손이 귀신에 씌었다는 말을 듣고 너에게 좋은 처방을 알려주러 왔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집안의 누이를 살려주십시오. 선조라는 장부는 사안을 보며 입을 열었다. 여주와 원주의 경계에 우만이라는 강이 있다. 강 가운데로 수십 보 들어가면 자수정이 있을 것인데 길이가 2촌에 폭이 1촌쯤 되는 것이 수십 개 있을 것이다. 너희 형제 가운데 사용은 용녀라고 노두네 이 일을 맡기기 부족하니 사안 내가 가서 그것을 가져오너라. 내 그것을 가려내 줄 것이다. 원사하는 즉시 우만으로 말을 몰았다.
원사안이 그 말대로 우만에 가자 강 가운데 모래톱이 있었는데 과연 자수정이 많았다. 과연 이것이 누이를 구할 수 있을까? 원사안은 의구심이 들었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기에 눈에 보이는 자수정을 주머니에 담았다. 원사안이 자줏빛돌을 수십 개 가져다가 선주에게 바치자 선주가 꾸짖으며 말했다. 네가 가져온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돌이다. 다시 가서 찾아오거라. 원사안이 다시 가서 강을 살펴보니 옅은 여울에 또 수십 개의 자수정이 있었다. 그중 한 자줏빛의 돌이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그 돌과 주위의 모든 자줏빛의 돌을 주워왔다. 말씀하신 대로 모두 주워왔습니다. 수많은 자줏빛의 돌을 선조가 직접 가려내어 그 가운데 돌 하나를 골라주며 말했다. 이것은 경기석이라는 돌이다. 경기석은 앙컷과 수컷이 있다. 두 돌은 항상 용왕의 책상 위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는 것인데 마침 오늘 용왕이 밖에 나간 오늘이라서 이 돌이 잠깐 호숫가로 나온 것이다. 수컷은 내가 찾을 줄 알고 강 깊은 곳으로 피해 들어갔으니 지금 내가 얻어온 곳은 앙컷이다. 선조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어서 말을 하였다. 애석하구나. 네가 처음 갔을 때 둘을 다 얻어왔어야 했지만 이 돌의 영암함은 비할 바가 없으니 온갖 귀신들이 그림자만 보고도 달아날 것이다. 의당 옷의 허리띠에 차고 잠시도 몸에서 떼지 말도록 하거라. 다른 사람들이 혹여나 구하더라도 상가고 주지 말아야 한다. 일러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날 원사안은 비단으로 된 주머니에 경기석을 넣고 누이의 허리춤에 묶어두었다. 좌정이 되어서 문 밖에 세찬 바람이 불더니 괴이한 여자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이가 있는 방문을 흔들었지만 열지는 못했다. 문 밖의 귀신은 마당을 서성대기만 할 뿐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한참을 괴이한 소리를 내고 있던 중 집안의 닭울음 소리와 함께 잠잠해졌다. 이내 두 번 다시는 귀신이 찾아오지 않았다. 그 후로 장안의 사대부집에 귀신이 들면 이 돌의 영험함에 대해 듣고 지성으로 와서는 빌리고자 하였다. 원사안은 차마 거절하지 못해 간혹 주기도 했는데 이것을 차면 매번 효염이 있었다. 어느 날 벽에 걸어놓은 돌이 없어지는 일이 있었다. 한참을 찾으니 벽 밑에 있는 술독에서 찾았다고 한다. 이후로 술로 인해 돌의 신령한 기운이 사라졌는지 경기석에 영험한 기운이 사라졌다고 한다.